안녕하세요, 청자님들. 제가 겪은 기가 막히고도 어이없는 일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라디오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리도 없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내 곁에 머무는 영촌 부부 사이보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사촌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 가족과 부부 사이는 아주 원만했습니다. 친정이 있는 동네에서 저는 일명 노란 벽돌집 딸로 통했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의 결혼하시고 2, 3년 만에 마련한 땅 위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집을 올린 곳이에요. 딸은 이 집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근사한 집 지어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집이야. 나는 노란색 집이 좋아. 선생님이 그랬는데 노란색은 희망이라고 했어. 그게 무척 좋은 거라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거랬어. 아버진 어린 제 말을 듣고 벽돌집을 노란색으로 꾸미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신혼집으로 제 인생 첫 아파트에 입주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파트의 분위기는 정말 삭막하더군요. 왠지 모를 공허함도 느꼈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한 번씩 말했어요. 왜 그래? 여기가 엄청 힘들게 노력해서 마련한 우리 신혼집인데 왜 그리 죽상이야? 여보,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시끌벅적하게 살아서 그런가? 아파트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것 같아. 이웃끼리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서로 모른 척하기 바쁘고 말이야. 에이,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무서워서 요즘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살갑게 인사하면서 안 그래. 여보 뉴스도 안 봤어?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다잖아. 우리도 조심해서 지내야지. 남편 말에 그런가 싶다가도 저는 우리 가족의 추억도 온기도 없는 아파트에 영 정을 붙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집에 다녀올 때면 엄마에게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가 너무 그리운 거 있지? 왜 예전에 엄마가 장난친다고 하단에 이름도 붙이고 그랬잖아. 그리고 큰 방 옆에는 나 어렸을 적부터 키 재고 그랬고. 계단 하나까지 아빠 손길이 느껴져서 좋은데 이사 가니까 뭔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더라. 이게 향수병인가?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가 그러면 네 남편이 얼마나 마음 쓰이겠어. 여기는 그냥 고향이다 생각하고 이젠 본인 집에 얼른 적응해야지. 우리 딸 할 수 있다. 우리 딸 힘내. 힘내야지. 화이팅. 그래도 나중엔 우리 집처럼 우리 손으로 지은 집에 살고 싶다. 나중에 집 지으면 시부모님이랑 엄마랑 해서 같이 모여서 살자. 복닥복닥하게. 제 말에 엄만 그저 웃으면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 내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집에 애착이 생기지 않는 듯 싶었어요. 사실 남편도 결혼 전에는 분명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왜냐면요, 남편을 처음 만나서 마음이 가게 된 이유도 남편의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두 번째 데이트였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서 어디 연애나 하겠어요? 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뭘 하는지 몰라도 어찌나 바쁜지 약속 시간 잡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약속 장소에 온 남편은 수염도 덥수룩해서 제대로 면도도 하지 않고 나타났고요. 그래서 제가 투정 부리듯 말하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요즘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지낼 집 짓고 있거든요. 전공자도 아니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려니까 이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집을 지으신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이에요. 정말 힘든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남편이 집을 짓는다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이렇게 손수 집을 지으며 사는 사람은 몇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제 말에 놀란 남편도 토끼 눈을 하고 말했어요. 예? 와, 이거 정말 우연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말이에요. 보통 그냥 지은 집은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진짜 싶어서 이렇게 판을 벌리고 있네요. 넉살 좋게 웃는 남편의 말과 모습에 그제야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마치 우리 아버지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고요. 다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게 강조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엄청 많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서로 양가 부모님 잘 모시고 살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게. 남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남편은 혼자 있는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퇴근하기 전이었어요. 여보, 오늘 장모님 집에 잠시 들릴 거야? 장모님 자주 끼니 걸으시잖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옆에서 챙겨드려야지. 나 조금 늦어. 아니면 당신도 여기로 와. 남편 말에 얼른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엄마와 밥상에 앉아 하하 호호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죠. 딸 왔니? 예, 네 서방 좀 봐라. 넌 맨날 바쁘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오늘도 갑자기 찾아와서 나보고 같이 밥 먹잔다. 요즘 내가 너무 부실하게 먹는다고 걱정돼서 찾아왔대. 너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남편 또 어디서 구하겠어? 아유, 장모님도 참. 그리 말하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회도 이 정도는 다 해요. 편하고 웃음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흐뭇해지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도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도 있어요. 남편이 집을 지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연유에 대한 것을 말이죠. 하루는 남편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게 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척도 해주고 내가 그때 말로는 안 했는데 속으론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당신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 들더라. 아, 그게 뭐가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해. 다리 좀 편찮으시다고 어디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사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지. 그래도 고맙더라. 어디 갈 때도 꼼꼼하게 우리 엄마, 아빠 챙겨주고. 내가 평생 부모님 옆에서 살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잖아. 진짜 말로는 못해도 정말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왜 갑자기 말하는데? 뭔데? 혹시 용돈이라도 떨어졌어? 한 달 가불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반신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는 멀리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남편은 제게 미리 말도 못하고 시부모를 만나게 만든 상황이 어지간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시 부드럽게 분위기를 전환했죠. 그러자 남편은 대뜸 그 집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 부모님 집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거든. 우리나라는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집이 몇 없고 구하기도 힘들더라고. 나 결혼하고 나가 살면 노부부가 서로 힘들게 살 텐데 하고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돈을 떠나서라도 그 집은 꼭 만들어주고 싶었지. 힘든 와중에 당신이랑 만났을 때 꾀지지한 나를 보고도 별말 안 하고 집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심 많은 여자 꼭 잡아야겠다 싶더라. 그러니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잘 살지. 시댁은 말이죠.
가구 높이 하나하나 시어머니에게 맞춰서 제작된 집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니까 저도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를 자주 챙기듯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서 돌봐드리곤 했죠. 그러나 어머닌 그 집에서 2년 조금 넘게 살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케어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저와 남편은 전보다 더 자주 시어머니를 챙기게 됐어요. 매주 주말과 평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를 찾았죠. 하지만 유독 낯가림이 심한 어머닌 간병인에게 쉽게 정을 붙이지 못했고 사소한 부탁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듯 했어요. 엄마 아들 왔어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 선생님들이 엄마가 엄청 얌전하게 지내셔서 걱정하던데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나가서 놀고 그러세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가서 살갑게 먼저 대하고 있으면 저는 살뜰히 선생님들을 챙기며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인사를 하고 다녔죠. 그러고 나서 찾아가면 항상 지금까지 참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말문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상큼한 과일 같은 게 먹고 싶은데 부탁하기 그렇더라고. 너도 알잖니. 여기 근처에 과일 가게도 없는데 어디서 과일을 구해오겠어? 그 멀리까지 나가기 귀찮기도 하고. 어머님, 제가 휴대폰 드린 거로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자주 찾아오는데 어머님 먹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사서 온다니까요. 어머님, 며느리 못 믿으세요? 이번 주말에 올 땐 청포도나 사과 같은 거 하나 사서 올게요. 그리고 말이다. 여기 등이 간지러워서 내가 좀 씻고 싶은데 선생님들 귀찮게 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 혹시 네가 좀 씻겨줄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미리 말해서 목욕 준비해 놓을게요. 젊은 나이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시어머니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죠. 우리 어머니 집에 모시는 건 어때? 어제 어머니 보러 갔었는데 살이 너무 내리셨더라. 간병인 선생님이 나한테 막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되겠어? 사실은 나도 엄마 집에서 모시고 싶었거든. 지금 요양원도 재활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보낸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응 못 하실 줄은 몰랐어. 당신한테 미안해서 못 말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 남편은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달래니 코를 훌쩍이면서도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게. 쉽지 않은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이 뒤는 일사천리였어요. 다음날 당장 요양원으로 가서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시아버지께 시어머니를 모시겠노라 말했죠. 그러자 시아버진 고맙다며 그 녀석한테 들었다. 네가 모시고 살겠다 했다며.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몸도 불편한 사람을 모시겠다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내가 미리 집에 방 하나 마련해뒀다. 너도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오손도손 우리 잘 살아보자. 전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재활하는 날이에요. 얼른 일어나셔서 치료받고 나아지셔야죠. 어서 가요. 왜 이렇게 서둘러? 나 어디 안 간다. 그리고 병원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 않니? 그냥 천천히 준비해서 나가자. 참, 어머님, 오늘 처음 재활받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뜻깊은 날에 얼른 준비해서 가야죠. 저 어머님 재활받고 건강해지는 모습 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던 시절과 달리 점점 기력을 되찾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포기했던 재활까지 스스로 해보겠다며 의지를 내비치셨죠.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제법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생애 첫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힘들게 있으니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고 이렇게 이쁜 손주도 보는구나. 그간 10년 넘게 짐처럼 너희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네 애는 하나든 둘이든 내가 다 봐주마. 내가 죽기 전까진 내가 손주들 봐야지.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애는 제가 키워도 돼요. 어머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차하면 저희 어머니도 부르죠 뭐. 힘들게 미소 지으며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집에 먼저 가 있다는 연락이 왔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잘 키운다. 너보단 아마 베테랑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이젠 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내가 저번에 네가 말했던 케이크 만드는 그거 알아봤어. 이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대뜸 파일 몇 개를 건넸는데 전부 예전에 제가 관심 있다고 말했던 제가 제빵 수업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지나가듯이 말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된 일이니 시어머니에게 많은 짐을 건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망설임을 봤는지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그저 삶의 의지를 잃고 지내던 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알게 모르게 너도 힘들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다. 넌 그런 사람이니 이 정도는 감사히 받아도 돼. 아무도 네가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아. 아이 그리고 하루 종일 수업 듣겠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뭐 어떠냐. 지금까지 나를 돌보다 아이까지 돌보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달라. 그러니 이번에는 내 말 듣고 그 수업 중에 하나 골라서 신청해라. 이런 제의를 건네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일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배려로 제가 제빵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둘째 아이까지 육아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바탕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도와준 시어머니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저는 결혼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는 편히 눈을 감았어요. 하루는 자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한 적이 있어요. 얘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내 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너야. 네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 애가 젊을 때는 많이도 속을 썩였는데 너처럼 참한 애를 데려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늦게나마 철이 들어서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다. 내 사돈 잘 살피라 말하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내. 알겠지, 아가?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죠. 본인이 가는 길에 남을 시댁 식구보다 저희 친정엄마를 먼저 생각해줬던 시모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언처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우리 엄마를 챙겨주었고요.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오래된 친정집을 보수하고 오래 방치되어 있던 옥상을 직접 꾸며주겠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언제 한번 나한테 그랬잖아.
당신 친정집 옥상이 원래는 가족 공간으로 쓰려고 했다며. 화단도 만들고 한켠에는 장모님이랑 당신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공간도 만들고. 이제 정말 장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오래전 돌아가신 장인어른 대신에 이런 일이라도 해야 최고의 남편감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미리 말해줘. 남편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던 아버지의 꿈인 옥상 정원 꾸미는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왔으니 이왕 보수도 할 겸 옥상도 꾸미자 말하더군요. 옥상이 항상 아빠의 빈자리 같았는데 그걸 채워주겠다 말하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아 참, 내가 알아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할 때 소리 엄청 크게 난다더라. 너랑 장모님은 올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장모님이랑 편하게 여기 호텔에서 쉬고 있어. 남편의 의욕은 넘치다 못해 폭발할 것 같았고 이내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친정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내부를 미리 보여주면 재미없다고 문까지 잠그고 공사를 하더군요. 의욕에 불타는 남편이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만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너무 궁금해서 물었죠. 여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아유, 나 궁금해서 잠도 안 와.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호텔에서 지내려니 너무 불편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아깝단 생각도 들어. 그새를 못 참아서 이렇게 찾아왔어? 아휴, 내가 인심 썼다. 여기 내가 미리 그려놨던 디자인 보여줄게. 남편이 건네준 노트에는 옥상을 어떻게 꾸밀지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무척이나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화단으로도 모자라서 바비큐 하는 곳도 만들려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공간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든다. 완성되면 엄청 예쁠 것 같아. 당신이 20년 동안 우리 엄마 모시느라 너무 고생했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엄마가 죽기 전에 당신이랑 장모님을 좀 챙겼어. 그때 당신한테 돈 쓰라고 몰래 챙겨주셨어. 이제 내일부터는 엄청 시끄러울 예정이라니까 여기 오지 말고 호텔에서 푹 쉬다가 와. 괜히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정한 목소리로 나와 엄마를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마련한 호텔은 공사 소음이 심할 걸 대비한 것이었고 그 비용의 출처는 시어머니였던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랜만에 납골당에 찾아가 인사도 드렸네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마음과는 달리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집에 공사는 언제 끝난다니? 분명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중간 점검은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이가 알아서 다 한대요. 우리 이렇게 호텔 마련해 준 것도 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싶은 마음이라니까.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먹고 휴식을 즐겨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호텔에서 지내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호텔에서 첫날부터 안색이 그리 좋진 않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니 제 걱정은 쌓여만 갔죠. 왜? 엄마 옛날에 살던 그 갑갑한 집 생각나서 그런 거야? 나도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엄마 깜짝 놀래켜 줄 거라고 단단히 기대하고 있던데. 우리 조금만 참아봐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계가 온 듯 엄마는 다음 날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호텔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위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갇혀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어. 공사 소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오늘 짐 싸서 집에 들어가서 지내마. 뭐가 됐더라도 그냥 내 집에서 쉬는 게 마음 편하겠어.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지 못하고 엄만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이내 집으로 향한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제라도 생겼나 싶은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살려줘. 지금 박서방이 말이야. 세상에, 박서방이 이럴 수 있니?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 말을 더듬으며 말하는 엄마. 그보다 신경 쓰였던 것은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였죠. 그러다 건너편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죠. 야, 거기 안 서? 당장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이씨, 내가 얌전히 지내라니까. 평소에는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사람인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욕설 같은 소리에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엄마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저는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혹시 공사 때문에 예민해진 탓에 연락도 없이 찾아간 엄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걸까? 오만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제가 집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택시를 막아 세우더군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당장 내려서 조용히 나 따라와. 얼른. 너희 어머니도 우리 집에 있다. 긴장한 눈빛으로 거의 첩보 작전에 펼치듯 몸까지 숙여서 나를 조용히 본인들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죠. 아저씨, 우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엄마는요? 아까 엄마 전화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이가 많이 화가 난 목소리였는데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하면서 거실로 눈을 돌리니 거기엔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서 있더군요. 도저히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던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충격받을 만도 하다. 내가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할까? 우리 집이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손주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잖니. 손주들이 오면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단 말이야. 그러던 중에 봤다. 그날은 손주가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자기네들끼리 고기 파티를 하던 날이었어. 그런데 뭐에 놀랐는지 안색이 파랗게 변해서 나에게 달려오더란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얼른 애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지. 그런데 아주 상스러운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뭘 보셨길래요? 처음엔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그 옥상이 다름 아닌 노란 벽돌집 너희 집이었으니까. 네가 그럴 리도 없고 왜 남녀가 둘이 옥상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애들 보기 부끄러워서 얼른 밑으로 내려오라 소리쳤지. 아니, 남자랑 여자가요? 설마 제 남편이? 아주 백주대낮에 내 생에 그런 꼴을 볼 줄은 몰랐다. 분명 옆집 노인네가 그 집 사모님 집 비었단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저는 멍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옆을 돌아보니 엄마 역시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의 표정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쉰 아저씨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난 도둑인 줄 알고 얼른 쫓아갔지. 그런데 가던 도중에 앞집 김씨를 만났고 김씨가 내 표정을 보더니 묻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됐지. 그 남자가 네 남편이란 사실을. 나도 충격이었다. 그러다 내가 집에 들어간 거군요. 오늘도 그날처럼 밖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감히
우리 남편이 만든 소중한 공간을 그딴 식으로 써? 내 이놈의 당장에?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는 이게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있자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정신 차리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놈이 내게 잘해줬던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내가 그런 놈을 100점짜리 사위라고 자랑하고 다녔으니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어. 엄마 역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듯 보였어요. 남편이 지금껏 우리를 위해서라면 얼굴도 다 태워가며 꾸몄던 옥상은 바로 본인의 불륜 놀이터를 꾸민 거였습니다. 그자 저는 엄마가 제게 급하게 전화를 했던 연유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니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래서 문을 콱 열고 올라가는데 그놈이 바지만 입은 채로 내려오지 않겠어. 그 뒤에는 여자가 떡하니 서 있고 말이야. 자기도 놀랬는지 내가 아니라 여기 옥상을 보던 아저씨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 남편 놈이 진짜 정신이 나갔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 생에 그런 일을 내 눈으로는 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아무튼 그 틈에 나는 얼른 집을 빠져나왔지. 그리고 이렇게 아저씨네 집으로 핏이 났고 말이야. 엄마는 말만으로도 치가 떨리는지 아저씨에게 냉수를 부탁했고 몇 잔을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저 역시 옆에서 냉수를 마셨고요. 겨우 뛰는 심장을 붙들어서 진정시켰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리고 왜 하필 아빠가 만든 옥상을, 우리 가족 꿈의 장소를. 나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한다. 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만든 공간을 불륜이라는 말로 어지럽힌 그놈, 나 절대 용서 못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그대로 그냥 두면 얼굴에 철면피 깔고 다닐 사람이에요. 그러니 일단 경찰에 전화하죠. 증거 확보해서 빨간 줄 하나 추가해 주자고요. 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경찰에 전화했고 우리 상황을 설명했죠. 집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숭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른 출동해 주세요. 그리고 아저씨와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합동 수사를 하는 경찰처럼 행동에 나섰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집 옥상에서 펼쳐진 남편의 옷을 긴 장대로 바닥에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 남편과 그 여자를 옥상으로 유인하고 제가 들어가서 빠르게 옥상 문을 잠그는 거죠. 빠르게 움직인 우리는 계획대로 남편을 몰아놓고 집 앞에서 경찰을 기다렸어요. 경찰 선생님들 여기에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옥상에 가둬놨어요. 도둑인 것 같은데 옷도 안 입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능청스레 남편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했고 경찰들은 무심결에 옥상을 바라보곤 저마다 끔찍한 광경을 봤다는 듯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파렴치한 사람들이 옥상에서 사랑 나눕니다. 얼른 구경하세요. 때는 거의 해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제 목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와 집 근처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저는 관객도 다 모였다 싶어 경찰과 함께 옥상으로 향했고 열쇠로 옥상을 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낮부터 이미 술을 거하게 마셨는지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거나 말거나 여자랑 아주 별짓을 다 하더군요. 경찰도 인상을 찌푸리며 옷 대신 준비한 포대 자루를 둘에게 던졌습니다. 두 분 정신 차리고 어서 그거나 몸에 두르세요. 아니 사람들 다 보이는 주택가에서 남새스럽지도 않아. 그만하시고 정신 챙기시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정신까지 잃은 것은 아닌지 경찰의 큰 목소리에 반응해서 얼른 포대로 가리더군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놈의 얼굴을 모르는 척하곤 경찰에게 신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따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저놈 아주 미친놈입니다. 남의 집 옥상까지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니까요. 옆집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희 엄마 오늘 집에 들어가시다가 까무러치실 뻔했어요. 저 용서 못합니다. 경찰 선생님들, 저런 사람들 가만히 놔둘 거예요? 이거 명백한 주거 침입죄입니다. 저 남자는 그렇다 쳐도 저 여자는 명백해요. 그리고 저 남자도 주거 침입 맞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사이라고 해도 선은 지켜야지. 남편은 경찰서에 와서도 정신을 챙기기 어려웠는지 횡설수설했어요. 아니, 내가 집 인테리어 한다니까. 저 여자는 그냥 인테리어 하러 왔어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공사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한 입으로 두 말하니? 남편을 가리킨 사람은 바로 저였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저보다 한 뼘 작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 이제서라도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을 내 남편이라고 살아온 인생이 부질없다. 이번 일은 절대 선처 없으니까 알아서 해.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2번 다시 네 중심보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자자, 진정들 하시고. 거기 아저씨는 보아하니 가족 같은데 그냥 말로 쉽게 넘어가시죠. 아니면 야간 주거 침입죄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경찰의 말에 옳다구나 싶었어요. 야간은 죄가 더 무겁군요. 어떡하니? 나 선처해줄 마음도 없고 서로 이야기할 생각도 없는데. 엄마도 마찬가지고. 당신 혼자서 잘 처리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남편은 야간 주거 침입죄와 길바닥에서 한 행위도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의 죄에 그런 행위 죄를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경찰들도 목격한 일이 있고 옆집 아저씨가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 사진을 남겨뒀거든요. 참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당연히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적당히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모님 댁에 간 걸 주거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 판사님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재판장에서도 남편은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저와 엄마는 절대 그런 그의 만행을 선체해주지 않았어요. 판사는 어렵지 않게 남편의 죄를 받아들였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받은 위자료의 일부는 옥상을 꾸미는 데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엄마,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치? 나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곤 가족밖에 없다는 걸. 엄마랑 우리 애들이랑 나 평생 같이 이렇게 살아요. 얘가 징그럽게.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그런 겉이랑 속이 다른 놈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나 잘 챙겨준다고 쉽게 마음을 줬어. 나라도 의심하고 제대로 부모 노릇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나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상하다 싶었어. 시어머니가 그랬거든. 그놈 어릴 때 걱정이 많아서 피곤했다고. 자기는 다 늙어서 행복 누리고 간다고 말이야. 그게 이런 말이었나 봐.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쵸? 엄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웃었네요. 지금 저는 잡초 같았던 그 인간을 내 인생에서 시원하게 뽑아버리고 새로운 정원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원래 있던 흙은 갈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제 인생에 그 인간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빠의 옥상 정원 정리가 끝났어요. 그놈 의견에 따르긴 싫었지만 옥상 한켠에는 작은 그늘과
그 밑엔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죠. 최근에는 여기서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걱정이라면 내 품에서 자란 자식들일까요? 엄마, 그래도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지? 그놈 유전자 가진 자식이라도 시어머니가 열심히 도와주시고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 놈한테 고생하면 미안하잖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이 엄마는 찬성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이를 그 인간에게 맡겨도 그만, 네가 키워도 그만이야. 손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 넌 나이 먹어도 언제나 내 자식이니까. 엄마의 말은 정말 제 마음에 비수처럼 날라와 꽂힌 것 같았어요. 나도 엄마로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놈은 이제 1, 2년이면 성인이 되는 나이라 공부 말곤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아직 조금 어린 둘째는 엄마의 품이 필요했죠. 엄마 하고픈 대로 해요. 이번 일은 아빠가 잘못했지 뭐. 전 무슨 결과가 있더라도 혼자 알아서 잘 해낼게요. 다만 엄마, 막내는 엄마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첫째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을 결정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해지네요. 아무튼 우리들의 인생에는 상처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삶이라는 건 마치 나이가 가는 집이랑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를 잘하면 오래도록 사용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잘 돌보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가 남겨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자식들에겐 부모가 아닌 그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려고 해요. 아마 둘 다 저를 택하진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아 복잡한 마음이에요. 사연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도 얼추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들 저처럼 복잡한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